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김은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2반, 5반, 6반은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은 첫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아쉽고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어서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오늘은 7단원 할 건데요. 교과서 200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할 때 그 인류의 4대 문명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허 문명 있었는데 그 황허 문명에서 있었던 상나라나 주나라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주나라의 그 뒷얘기부터 오늘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200쪽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8세기 초에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의 나급으로 옮겼다라고 나와 있죠. 왼쪽에 지도를 보면 원래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여러분 주나라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봉건제였어요. 봉건제가 뭐였죠? 넓은 나라를 왕이 전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제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고 그 영토는 제후들이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후들은 그 영토만큼은 자기가 최고 지배자가 되어서 지배를 하고 대신 왕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세금을 낸다든지 했던 게 바로 봉건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방의 제후들이 더 이상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 지역의 어떤 새로운 왕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건데 여기 표시를 할게요. 각 지방의 제후들이 독립국가처럼 행세하며 서로 싸우는 혼란한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 바로 다음 줄 보세요, 여러분.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으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했다. 자,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초기에는 200여 개가 됐는데 나중에는 점차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계속 잡아먹고 해서 7개 많이 남은 거를 우리가 전국 칠웅이라고 한다. 왼쪽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지금 사각형 표시된 곳이 바로 전국 칠웅입니다.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 한나라, 진나라, 초나라. 이 7개의 나라는 뭐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뭐 연, 조, 위, 제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춘추 전국시대라는 요 용어를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춘추 전국시대에 바로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제 농기구 이전에는 철제 농기구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철기 시대 이전은 청동기 시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청동기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농기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구가 철제 이전에는 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목재 농기구를 사용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땅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파서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심고 흙을 덮어야 거기서 이제 식물이 자라나잖아요. 너무 얕게 파면 들짐승들이 씨앗을 다 파헤쳐서 먹을 수도 있고 농작물을 그 다음에 또 비가 오거나 하면 흙과 같이 씨앗들이 휩쓸려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깊이가 있게끔 땅을 파주는 게 중요한데 이 철제 농기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전에 나무로 팔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잘 땅을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를 이용했다는 것. 요거는 왼쪽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경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는 소우자고요. 경자는 한자로 밭갈경자입니다. 소우, 밭갈경. 다시 말하면 소가 밭을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가 밭을 갈기 전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이런 쟁기를 끌고 밭을 다 갈았다는 건데 이제는 사람이 직접 갈지 않고 소가 이렇게 끌게끔 하고 사람은 뒤에서
그냥 방향만 잡아주는 거면 훨씬 힘이 덜 들어가겠죠. 그 말은 내가 같은 노동량을 들여서 오늘 하루 일을 한다고 하면 소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넓은 지역, 많은 지역을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을 했더니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다.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다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면적을 지었다 하더라도 더 식물이 많이 잘 자랐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내가 같은 노동력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양의 생산량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필기를 하나 해놓으세요. 땅을 더 깊이 갈 수 있어서 그랬던 거 하나랑 두 번째 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되어서 요 두 가지 이유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들어서면서 철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보세요. 광업 여러분 광업이 뭐죠? 광업은 우리 광산에서 광부들이 이렇게 땅 속에서 광물을 캐내는 거를 광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철을 캐내는 광업이 발달했다는 거고요. 제철업이라고 하면은 철을 재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을 재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땅 속에서 캐낸 철광석을 그대로 바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철을 가지고 뭐 농기구로 만들든 무기를 만들든 하려면 어떻게? 그거를 뜨거운 물에 용광로 같은 곳에 녹여서 틀에다가 붓고 이제 차가운 물에 다시 식히고 대장장이가 막 두드려서 우리가 철제 제품을 만드는 것 그걸 우리가 철을 재련한다라고 합니다. 제철업이 발달을 했다. 그 다음 상업과 수공업이 발길을 띄었다고 했는데 상업은 우리 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수공업은 손수자예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과 도시도 발달하게 될 거고요. 사람들이 서로 집에서 만든 것을 사고 팔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화폐. 근데 이 당시에 화폐는 뭐로 만든 것? 청동으로 만든 화폐가 있었다.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아직은 통일된 화폐가 없이 각 지역별로 다른 화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 모양의 화폐, 그다음에 뭐 포전, 원전, 의비전 이렇게 각각 다른 화폐를 사용했다. 이렇게 각각 다른 화폐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는 뭐 도전을 사용을 해서 도전만 들고 다니는데 내가 어느 날 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갔을 때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이 칼 모양의 도전은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은 예를 들어 뭐 원전을 쓴다라고 하면 이 도전을 받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래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201쪽 갈게요. 201쪽은 이제 키워드가 제자백가예요. 제자백가가 무슨 말이냐? 이제 주나라의 봉건제가 드디어 완전히 무너지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 제후들이 각자 다 자기가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행세를 하던 춘추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제후들이 어떤 유명하고 똑똑한 사상가들을 모셔다가 그 사상을 바탕으로 자기네 나라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을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사상가들이 서로 내 사상이 좋다. 이러한 사상이 있어야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줄을 쳐놓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많은 사상가가 앞다투어 나타나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특색 있는 사상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사상가와 그 학파를 제자백가라고 한다. 왼쪽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자는 여러 사상가, 백가는 여러 학파를 의미한다. 아, 그렇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아랫부분. 아랫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백가의 사상이 우리 책에는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5가지 먼저 표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5가지. 첫 번째 육아, 두 번째
도가, 세 번째 법가, 네 번째 묵가, 다섯 번째 병가입니다. 그 다음 이 각각의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가는 우리 앞서서 이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유교 사상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유교 사상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우리가 불교라고 하면 석가모니, 크리스트교라고 하면 예수가 떠오르는 것처럼 유교하면 바로 공자죠, 공자. 공자와 맹자가 바로 이 유가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가, 도교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백제시대 이런 때에 도교 유물들 있었어요. 금동대향로 같은 것. 그런 금동대향로에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신선이 구름 위에서 학을 타고 다니고 술을 마시면서 유유자적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통 도교의 이미지예요. 그런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한 도교는 바로 노자와 장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엄격한 법의 적용을 강조한 법가인데요. 법가를 주장한 사람 상앙과 한비자 적어 놓으세요. 네 번째,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묵가를 주장한 사람 묵자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방법을 제시한 병가. 병가에서 이 병은 우리 병사들, 군인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겠죠. 병가는 바로 손자입니다. 손자. 여러분 손자 병법이라는 책 제목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얘기 손자 병법에서 나오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각 사상들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를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유가는 인과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의 예지 아마 이후로 또 들어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인의 예지 중에서도 인과 의, 예지 중에서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인과 예만 나와 있습니다. 예절 생각하면 되고요. 노인을 공경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것들이 다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현재까지도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유가 사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서 구름과 함께 신선처럼 술만 마시고 약간 이런 이미지, 바로 도가. 세 번째, 법을 적용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몇 날 며칠까지 여기에 다리를 건설해야 되니까 농민들 다 집합하세요 했는데 만약에 내가 제 날짜에 그 동네 그 다리를 지어야 하는 곳에 도착을 못했다라고 하면 바로 사형, 혹은 몇 날 며칠까지 세금을 얼마 내세요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다라고 하면 바로 사형. 이런 식으로 법을 굉장히 엄하고 강하게 적용했던 게 바로 법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거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인간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바로 묵가이고요. 병가 아까 얘기했었어요. 군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군인, 병사. 우리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런 말 군대에서 쓰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제시한 병가입니다. 자, 요걸 봐놓고 밑에 탐구 활동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가부터 볼 건데요. 가 요 부분 한번 보세요.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과 예가 중요하다. 임금한테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떤 사상일까요? 바로 유가 사상이죠. 유가 사상 주장한 사람은 공자와 맹자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보세요. 인과 예는 인위적인 거다. 백성들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맞게 살아가게 해야 한다. 이거는요. 도가죠, 도가. 도가는 노자와 장자. 그래서 우리가 유교 사상을 공맹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도가 사상을 노장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다시 들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인과 예는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이다. 우리는 자기 가족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평등하게 사랑을 해야 된다.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바로 묵가죠, 묵가. 묵가 주장한 사람 묵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름 끝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묵자 이렇게 무슨 자라고 붙는 것은 무슨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묵씨 선생님, 공씨 선생님, 맹씨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다 똑같이 자가 아니고요. 앞에는 성씨, 뒤에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 라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는 예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뭘까요? 법가자, 법가. 법가 주장한 사람 상안과 한비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많은 사상들 중에 어떤 사상이 가장 나라를 다스리기에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제후들은 각자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제후국에서는 이 유교 사상, 유가 사상을 채택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 법가 사상을 채택했고 이렇게 제후국들이 각각 채택했던 사상들이 달랐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 법가 사상을 채택해서 나라를 다스리던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진나라가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나머지 나라들을 모두 다 통합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지도에서요. 우리 아까 200쪽에 봤었죠. 바로 여기 있는 진나라. 지금 여기 있는 오른쪽에 진나라랑은 한자가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진나라가 바로 통일. 이 중국 대륙 전체를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 우리 202쪽에서 마저 보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여러분 앞에 그러면 주나라는 통일국가가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상나라나 주나라는 처음부터 그냥 그 크기의 땅이었던 거고요. 이게 쪼개진 다음에 최초로 다시 그거를 합친 통일시킨 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이고요.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이 어디다? 바로 진나라다. 진나라는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후들이 다스리던 나라들은 각각의 이제 왕이었단 말이에요. 제후들의 왕, 제후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런 제후국들을 하나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을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황제. 근데 여기 보세요. 제국이라는 말은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라서 제국이고요. 이게 최초의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도 당연히 최초의 황제겠죠. 그래서 이 중국 최초로 통일을 했던 이 최초의 황제의 어떻게 보면 시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 시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시황제. 시황제라는 말은 바로 황제의 시초, 제일 최초의 황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라고 해서 보통 진시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시황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시황제는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 법가 사상을 채택했잖아요. 엄격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제 그 여러 제후국들이 각각 다른 여러 사상들을 채택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다 통일하고 나서 이 진시황제는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 사상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 법가 사상 말고는 다 없애버리려 했을까요? 정답은 없애버리려 했답니다. 왼쪽에 작은 글씨 한번 보세요. 그 법가 사상 말고 그 외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의학, 복술, 농업, 임업 등의 이제 꼭 생활에 필요한 책 말고 나머지 뭐 육아 사상책, 도가 사상책, 묵가 사상책 이런 것들은 모두 불태워 버린다. 즉 법가 사상 말고 나머지 사상들은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서는 책서자예요. 한자로. 우리 도서관 할 때 서. 그 다음에 분자는 태울 분입니다. 즉 분서라는 말은 책을 불태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기 몸에 이렇게 불 붙여서 자살하는 거를 분신자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쓰는 분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명령을 당연히 사람들이 쉽게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육아사상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 공자와 맹자의 책들을 뭐 논어책 이런 것들을 막 다 숨기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황제에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법을 어긴 460여 명을 땅속에 묻어서 생매장해서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갱류라고 해요. 갱류. 여기서 갱자는 묻을 갱자입니다. 유생들을 다 묻어버렸다. 사람들을 묻어버렸다. 생매장해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엄하게 법으로 처벌을 했었고요. 요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합쳐서 뭐라 한다? 분서갱류라고 합니다. 진시황이 자신의 법과 사상 외에 나머지 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생매장시킨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분서갱류입니다. 자, 그러면 진시황제가 이렇게 나쁜 짓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광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강력한 집권 정책을 폈는데요. 여러분, 중앙 집권 정책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뭐 삼국시대에도 나왔고 고려시대에도 나왔고 이따 조선시대에도 나오고요. 중앙 집권 정책의 중앙이라고 하면 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왕한테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정책이 바로 중앙 집권 정책인데요. 그러면 진시황제가 어떤 중앙 집권 정책을 실시했냐? 첫 번째는 바로 군현제입니다. 군현제. 군현제의 말 뜻이 뭔지 우리 밑에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볼게요. 두 번째, 봉건제 대신에 군현제를 채택했다. 여러분, 봉건제는 어느 나라에서 하던 거였죠? 주나라에서 했던 거였어요. 봉건제 의미가 뭐였죠? 왕이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지역들을, 영토들을 제후들에게 나눠주고 제후들한테 그냥 맡기는 거였잖아요. 그런 대신에 이제 세금을 받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후들이 나중에 배신하고 자기가 그 지역의 왕이다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걸 봤으니까 진시황제는 이 봉건제 대신에 어떻게? 자기가 직접 전국을 다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군 밑에 다시 현을 설치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했다. 즉 왕이 직접 관리를 보냈다. 여기서 왕이 보낸 관리는 제후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이 진시황의 의견 그대로 진시황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내고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자기가 데려올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사람, 관리를 보내서 진시황이 다 일일이 감시를 하면서 전국을 지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했던 정책 바로 화폐화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다. 지금 통일한 거 여러분 3개 나오고 있습니다. 화폐, 도량형, 문자. 하나하나 아래에서 볼게요. 아까 우리 청동기로 만든 이 화폐들이 각 지역마다 다 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나라로 다 통일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야, 앞으로 화폐 무조건 다 반량전만 써. 반량전 말고 나머지 것들은 화폐로 인정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화폐를 통일시킵니다. 당연히 화폐가 통일되면 더 좋아지겠죠. 이제는 이 반량전만 가지고 중국 어디를 가도, 진나라 어디를 가도 다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제후들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한자가 말마자예요. 말을 의미하는 한자가 나라별로 다 달랐다는 거죠. 근데 통일을 누가 했다?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야, 앞으로 말은 무조건 이 글자로 쓰기로 해. 이렇게 문자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문자를 통일시키면 당연히 이 글자로 책을 쓴다 하더라도 전국 어디를 가도 다 그 문자의 의미가 통하게 되니까 훨씬 더 학문의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량형이에요. 도량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면 뭔가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는 길이를 잴 때 어떤 단위를 쓰나요? 센티미터도 쓰고 100cm는 1m, 뭐 1000m는 뭐 1km 이렇게 쓰고, 혹은 뭐 무게, g도 쓰고 뭐 kg도 쓰고, 그 다음에 부피는 뭐 세제곱센티미터를 쓰기도 하고, 액체 같으면 뭐 100ml, 뭐 1리터, 뭐 1.5리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단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측정을 할 때 그 단위가 다 지역마다 달라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여기 위에 여러분 본문에다가 필기를 하나 할게요. 곡식량을 재는 걸로 우리가 되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생긴 나무 상자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쌀 한 되라고 하면 쌀을 이제 여기 가득 이제 담아서 쌀이 여기 가득 담긴 상태를 우리가 쌀 한 되라고 하는데, 이 되의 크기가 지역마다 다 다르다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쌀 한 대랑 저기서 쌀 한 대의 양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바로 이 곡식량을 측정하는 되를 통일을 했다는 거고요. 무게를 재는 추도 통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뭐 왼쪽에는 한약재를 올리고 뭐 오른쪽에는 추를 달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추 6개만큼의 한약재다, 이런 걸로 이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 추의 무게가 뭐 어떤 지역에서는 되게 큰 추를 쓰고 어떤 지역에서는 되게 작은 추를 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추의 개수에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추의 무게를 통일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길이를 재는 잣대 도 통일을 해서 어느 지역을 가도 같은 양, 같은 무게, 같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량형을 통일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밑에 여기 자료 톡톡 다시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여기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라고 돼 있고요. 수레바퀴 포까지도 통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요거 하나 봐놓으세요, 여러분.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을 했다. 왜 그렇겠어요? 중국 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있어야지만 여기 황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전국을 지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도로가 깔려 있지 않으면 저기 멀리까지 가는데, 이 중국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 여기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를 뭐 반역하려는 역모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아까 관리들을 다 보내는 군현제를 채택하면서 이 전국에 쉽게 갈 수 있는 도로를 깔았다라는 것도 진시황의 업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시황이 했던 것 중에 아까 왜 스스로를 황제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짐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최초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왕이 뭐 짐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짐이라고 부르는 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최초로 누가 했다? 진시황이 했다. 그 다음 옥새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이 옥새는 바로 도장 입니다. 황제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도장.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내가 작성했다라고 밑에 옥서를 딱 찍으면, 이게 저기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황제가 쓴 문서구나를 알 수 있도록 옥새를 최초로 사용한 황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마지막 요 얘기 나오네요. 법과 사상을 통치 근본 원리로 삼고 유가를 비롯한 제자백가의 책들을 불태우고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을 땅에 묻기도 했다. 여러분, 제자백가 책 불태우고 학자들 땅에 파묻은 거, 이거 우리 4글자로 뭐라 한다 했죠? 분서갱류 였습니다. 자, 오늘은 진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진나라가 왜 15년 만에 멸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203쪽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과제 올려놓을 테니까 과제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